1945년 8월 15일. 와, 드디어 수십 년간 우리를 짓눌렀던 거대한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해방이 온 거죠. 모두가 꿈에 그리던 그런 찬란한 새 시대가 열릴 줄 알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새벽은 끝내 완전히 밝아오지 못했어요. 자, 지금부터 역사의 물줄기가 완전히 바뀐 바로 그 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희망이랑 혼돈이 그야말로 폭풍처럼 휘몰아쳤던 해방 직후의 몇 달, 그 생생한 기록 속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첫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1945년 이 해는 과연 우리에게 새로운 새벽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악몽의 시작이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토록 뜨거웠던 해방의 감격이 그렇게 순식간에 분열과 갈등의 소용돌이로 빨려들어가 버릴 수가 있었을까요? 참 미스테리하죠. 모든 비극의 시작은요, 갑자기 뻥 뚫려버린 거대한 힘의 공백, 바로 진공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제국주의 일본이라는 가장 큰 악이 사라졌어요. 그럼 이제 좋아져야 하잖아요? 근데 그 빈자리를 예측조차 할 수 없었던 그 다음으로 나쁜 혼돈이 채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 위험한 공백 상태가 바로 앞으로 벌어질 모든 비극의 씨앗이 된 거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945년 8월, 정말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말 그대로 며칠, 아니 시간 단위로 바뀌어요. 8월 9일 소련이 갑자기 일본에 선전포고하고 북쪽으로 쫙 밀고 들어오죠. 근데 그러고 딱 엿새 뒤인 15일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달 말이 되기도 전에 미국이랑 소련이 한반도를 나눠 갖기로 합의해버려요. 이 모든 게 한 달도 안 돼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믿어지세요? 정말 폭풍 같았죠. 바로 이 정신없는 와중에 우리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선 하나가 지도 위에 그어집니다. 네, 바로 38선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거. 이 선은요, 처음에는 그냥 일본군 무장 해제시키려고 편의상 그어놓은 아주 실무적인 임시 경계선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 누구도 이 선 하나가 한 민족의 허리를 영원히 갈라놓는 그런 끔찍한 국경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해방된 한반도는 평화와 협력의 상징, 그런 게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곧 전 세계를 집어삼킬 냉전이라는 거대한 갈등의 첫 번째 시험 무대가 되어버린 거죠.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같은 편에서 싸웠던 동맹 미국과 소련이 바로 우리 땅에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는 경쟁자로 돌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표가 그 변화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처음에는 한반도에서 일본군 몰아내자는 공동 목표를 가진 파트너였잖아요. 근데 불과 몇 주 만에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서로를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차지하려는 경쟁자, 잠재적인 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동맹에서 라이벌로. 이 둘의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순간입니다. 자, 이렇게 밖에서는 강대국들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동안 한반도 안에서는 어땠을까요?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열망이 정말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해외에서 돌아온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이 땅을 끝까지 지키면서 해방을 맞았던 국내 세력들, 모두가 저마다 꿈꾸던 새로운 나라의 청사진을 꺼내놓기 시작했죠. 당시에 새로운 나라, 내가 한번 이끌어보겠다 하고 나섰던 대표적인 세력들을 한번 볼까요? 먼저 중국에서 오랫동안 독립운동의 구심점이었던 김구 주석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고요. 또 식민지 시절에도 국내에서 끈질기게 조직을 이끌었던 여운형 중심의 건국준비위원회도 있었죠. 그리고 소련의 지지를 받던 박헌형의 공산주의 그룹도 빼놓을 수 없고요. 이들 모두 걸어온 길이 달랐고 당연히 꿈꾸는 미래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임시정부한테 가장 중요했던 건 뭐였을까요? 바로 역사적 정통성이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일화가 있죠. 김구 주석이 귀국하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바로 순국선열들의 묘소였어요. 거기서 조상님들, 저희가 드디어 돌아와 해방을 맞았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독립운동과 연결되어야만 새로운 국가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 거죠. 반면에 여훈영이나 박헌영 같은 국내파들은 좀 달랐어요. 이들의 시선은 과거보다는 미래, 그것도 아주 급진적인 미래를 향해 있었죠. 이 사람들한테 제일 시급했던 건 청산과 개혁이었습니다.
민족을 배신한 친일파들 싹 다 정리하고 낡아 빠진 사회 구조는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지금 당장 진보적인 민주국가를 세워야 한다. 이거였어요. 자, 그럼 이제 잠시 정치 거물들 이야기에서 눈을 돌려서 그 시대를 살았던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볼까요? 사실 해방된 조국 땅에는요, 이런 정치적인 갈등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희망에 찬 아이디어들이 막 넘쳐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1908년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나라가 없었어요. 평생을 식민지 국민으로 살아야 했던 세대죠. 그런 그들이 마침내 장년이 되어서 해방을 맞은 겁니다.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제야말로 먼저 간 동지들의 목까지 우리 손으로 진짜 우리나라를 세울 수 있겠구나 하는 벅찬 희망에 가득 차 있었겠죠. 이건 그냥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 전체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그냥 막연한 구호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어떤 논의들이 오갔는지 한번 보세요. 토지 개혁, 이거 땅을 공짜로 나눠줄 거냐, 돈 받고 나눠줄 거냐. 친일파 청사는 어디까지 어떻게 할 거냐. 여성 인권 문제, 투표권 보장 문제. 심지어 전국 단위의 농민조합이나 여성 동맹을 만들자는 이야기까지 정말 구체적이고 또 지금 봐도 굉장히 진보적인 논의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발하게 벌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가능성의 시대가 열린 거죠. 하지만 이렇게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 찼던 분위기에 정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모든 걸 한순간에 박살내버린 결정이 저 멀리 모스크바에서 내려진 거죠. 연합국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내린 이 결정 하나가 한반도의 운명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렸습니다. 1945년 12월에 열린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첫째, 한반도에 임시 문주정부를 세운다. 뭐 괜찮죠? 둘째, 이걸 돕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같이 위원회를 만든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과정이 끝난 뒤에 미국, 소련, 영국, 중국 이 4개 나라가 최대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 바로 이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 5년. 이게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신탁 통치라는 그럴싸한 이름이 붙었지만 내용은 뭐예요? 또다시 최대 5년이나 외세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해방을 맞은 우리 민족에게는 도움이 아니라 그냥 또 다른 형태의 점령이었고 정말 참을 수 없는 모욕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에 한반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 엄청난 충격이 아주 짧았지만 정말 역사에 남을 기적 같은 순간을 만들어냈거든요. 모스크바 협정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전국에서 신탁 통치 반대, 즉 반탁 운동의 불길이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거예요. 그동안 싸우던 좌익, 우익, 임시정부, 국내파 이 모든 갈등과 분열이 거짓말처럼 딱 멈추고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낸 겁니다. 외세의 간섭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민족 전체가 하나로 똘똘 뭉쳤던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순간이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역사의 만약이라는 가장 아픈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모든 이념을 넘어서 기적처럼 하나가 됐던 바로 그 짧은 순간, 어쩌면 지금 우리가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미래, 분단되지 않은 하나의 나라가 가능하지는 않았을까요?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도 있었던 그 찰나의 순간에 대한 이 질문은 수십 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주 무거운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